안녕하세요. 밤 11시 44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입니다. 1914년도에 나온 진정한 고전 명품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미묘한 심리를 극도로 섬세하게 묘사한 위대한 작품입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이라는 제목처럼 문체가 아주 단출하고 단정합니다. 등장인물도 몇 명 없고 줄거리는 간결합니다.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선생님과 나, 2장은 부모님과 나, 3장은 선생님과 유서. 학교가 아닌 해변가에서 우연히 만난 선생님과 나의 담담한 이야기예요.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등장인물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자극하고 도파민만 터뜨리고 스쳐 지나가는 유튜브 쇼츠가 줄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리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수 이소라님이 생각났어요. 하나하나마다 감정이 풍부하고 음과 음 사이 경계선 없이 스미듯 이어지는 그녀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이야기와 함께 좋은 밤 되시기를. 마음, 나스메 소세키. 나는 그분을 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여기에도 그냥 선생님이라고 쓰고 본명은 밝히지 않겠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기보다 그러는 편이 내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다. 펜을 들어도 마찬가지 기분이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니셜 따위는 도저히 쓰고 싶지 않다. 내가 선생님을 알게 된 건 가마쿠라에서였다. 그때 나는 혈기왕성한 학생이었다. 여름방학에 해수욕장으로 놀러간 친구에게 꼭 오라는 엽서를 받자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돈을 마련하는데 2, 3일이 걸렸다. 그런데 내가 가마쿠라에 도착한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나를 불러들인 친구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쓰여 있었지만 친구는 믿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전부터 그가 내켜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의 관습으로 보자면 결혼하기에 너무 어렸다. 게다가 부모님이 결혼하라는 여자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방학인데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도쿄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전보를 내게 보여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의 어머니가 정말 편찮으시다면 그는 마땅히 돌아가야 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모처럼 놀러간 나만 혼자 남았다.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까지는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나는 가마쿠라에서 머물든 돌아가든 상관없었다. 결국 묵던 여관에 계속 머물기로 했다. 친구는 주고쿠 지방의 부잣집 아들이라서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학교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생활 수준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남겨졌다고 해서 굳이 다른 여관을 찾을 필요는 없었다. 여관은 가마쿠라에서도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당구를 치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논길을 따라 많이 걸어야 했다. 인력거로 가더라도 20전은 들었다. 하지만 여기저기 개인 별장은 꽤 들어서 있었다. 또한 바다와 가까워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위치였다. 나는 매일 바다로 수영하러 나갔다. 낡고 칙칙한 초가집 사이를 지나 해변의 모래사장으로 내려가면 근처의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피서를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떤 때는 바닷속이 공중목욕탕처럼 온통 검은 머리로 빼곡했다. 그 속에 내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런 시끌벅적한 풍경에 둘러싸인 채 모래 위에 엎드려 있거나 무릎까지 오는 파도를 차며 주변을 뛰어다니는 일은 매우 유쾌했다. 나는 이 혼잡함 속에서 선생님을 발견했다. 당시 해변에는 간이찻집이 2군데 있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그중 한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하세 해변에 큰 별장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전용 탈의실이 없는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반드시 이런 공동 탈의실 역할을 해주는 곳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수영복을 빨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소금기 묻은 몸을 씻기도 하고 모자나 양상 같은 소지품도 맡겼다. 나도 수영복은 없었지만 소지품을 도난당할 염려 때문에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간이찻집에 들러 옷을 맡겼다. 내가 간이찻집에서 선생님을 봤을 때는 선생님이 마침 옷을 벗고 바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나는 그때 선생님과 반대로 물에서 막 나와 젖은 몸을 바람에 말리고 있었다. 선생님과 나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은 검은 머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 선생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해변가가 북적였고 내 머릿속도 매우 산만했는데도 선생님이 내 눈에 띈 것은 그가 서양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인의 유난히 흰 피부가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금세 나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입고 있던 유카타를 접이자 위에 훌렁 벗어 던져놓고는 팔짱을 끼고 바다를 보며 서 있었다. 그는 팬티 한 장 외에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내 눈에는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다. 나는 이틀 전 유이가 해변에서 모래사장 위에 쭈그리고 앉아 서양인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었다. 내가 앉았던 곳은 약간 높은 언덕인데다 바로 옆이 호텔 뒷문이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해수욕을 하러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배와 팔과 허벅지를 드러낸 사람은 없었다. 여자들은 더더욱 몸을 가리고 나왔다. 서양인들은 대개 젓갈색이나 감색 혹은 남색의 고무 수영모를 쓰고 파도 사이를 떠다녔다. 바로 얼마 전 그런 모습을 지켜봐서인지 팬티 하나만 걸치고 서 있는 서양인이 내 눈에는 마냥 신기했다. 얼마 후 서양인이 옆을 돌아보며 그곳에 몸을 굽히고 있는 일본인에게 한두 마디를 건넸다. 그 일본인은 모래 위에 떨어진 수건을 주우려던 참이었는데 수건을 줍자마자 머리에 싸매고는 서양인과 함께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바로 선생님이었다. 나는 순전히 호기심에 해변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곧장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얕은 곳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첨벙거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간 두 사람은 비교적 넓은 곳에 도착하자 본격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 바다를 향해 계속 헤엄쳐 갔다. 머리가 아주 작게 보이는 지점까지 가자 방향을 바꾸어 일직선으로 헤엄쳐서 해변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간이찻집으로 돌아와서 우물물도 씻지도 않고 금세 몸을 닦더니 옷을 주워 입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는 그들이 돌아간 뒤에 접이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멍하니 선생님에 대해 생각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서 편하다기보다 무료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래서 다음날 선생님을 본 시간에 맞춰 일부러 간이찻집에 가보았다. 그랬더니 서양인은 오지 않고 선생님 혼자 밀짚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선생님은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빠른 걸음으로 해변을 향해 내려갔다. 선생님이 어제처럼 붐비는 인파 속을 뚫고 혼자 헤엄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갑자기 뒤쫓아가고 싶어졌다. 나는 물을 머리 위까지 튀기며 얕은 물속을 지나 꽤 깊은 곳까지 뛰어간 후에 거기서부터는 선생님을 목표로 팔을 크게 저으며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제와 달리 포물선을 그리며
묘한 방향으로 해변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결국 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바다에서 나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털면서 간이 찻집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옷을 다 갈아입은 선생님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에 해변으로 나가 선생님을 지켜보았다.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런데도 말을 걸 기회도 인사를 나눌 기회도 선생님과 나 사이엔 일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선생님의 태도는 상당히 비사교적이었다. 똑같은 시간에 초연히 나타나서는 또다시 그렇게 사라질 뿐 주위가 아무리 시끌벅적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에 같이 온 서양이는 그 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선생님은 항상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늘 하던 대로 재빨리 물에서 나와서 늘 같은 장소에 벗어놓은 옷을 입으려는데 어찌된 일인지 유카타의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다.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 유카타를 두세 번 털었다. 그때 옷 밑에 놓여있던 안경이 탁자 틈새로 떨어졌다. 선생님은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옅게 그려진 유카타 위에 오비를 매더니 안경이 없어진 것을 알아챘는지 갑자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의자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경을 주어서 선생님에게 건넸다. 선생님은 고맙다고 말하며 안경을 받았다. 다음 날 나는 선생님을 따라 바닷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헤엄쳤다. 200m쯤 바다로 나가자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며 내게 말을 건넸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넓고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사람은 나와 선생님뿐이었다. 강렬한 태양빛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과 산을 비추었다. 나는 자유를 만끽하며 바닷속에서 춤추듯이 격렬하게 움직였다. 선생님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더니 하늘을 향해 누워서 물결에 몸을 맡겼다. 나도 선생님을 따라했다. 파란 하늘이 태양빛으로 반짝거렸다. 나는 기분이 좋네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잠시 후 바닷속에서 일어나듯 자세를 바꾼 선생님은 그만 돌아갈까? 라고 말했다. 체력이 강한 편인 나는 물속에서 좀 더 놀고 싶었지만 네, 그러시죠 라고 선선히 대답했다. 우리는 왔던 길로 헤엄쳐서 해변으로 되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선생님과 가까워졌다. 하지만 선생님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는 아직 몰랐다. 그날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던 것 같다. 간이 찻집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이 내게 불쑥 자네는 이곳에 오래 머물 생각인가? 하고 물었다.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던 나는 선생님의 느닷없는 질문에 얼른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렸다. 그리고 싱글싱글 웃는 선생님을 보자 갑자기 머쓱해져서 선생님은요? 라고 되물었다. 내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날 밤 선생님의 숙소를 찾아갔다. 일반 여관이 아닌 넓은 절의 경내에 있는 별채였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선생님은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연장자를 대하는 나의 습관이라고 말해두었다. 나는 지난번에 본 서양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그가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과 지금은 가마쿠라에 없다는 것 등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자신은 일본인과도 별로 교제하지 않는데 그런 외국인과 친해진 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어디선가 선생님을 본 적이 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렸던 나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하면서 선생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렸다. 그런데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자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 아닌가? 라고 말했다. 나는 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나는 그달 말에 도쿄로 돌아왔다.
선생님이 피서지를 떠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다. 나는 선생님과 헤어질 때 앞으로 가끔 댁으로 찾아뵈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오게 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때 나는 선생님과 친해졌다고 생각했기에 선생님이 좀 더 자상한 말을 해주리라 기대했다. 그래서 선생님의 대답은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나의 자신감을 조금 떨어뜨렸다. 나는 이런 일로 곧잘 선생님에게 실망했다. 선생님은 그런 사실을 아는 것 같기도 했고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 후로도 자주 섭섭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을 멀리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불안감에 휩싸일 때마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내가 예상하는 뭔가가 언젠가 눈앞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젊었다. 나의 젊은 피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어째서 선생님에게만 이런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나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의 무뚝뚝한 인사나 냉담해 보이는 태도는 나를 멀리하려는 불쾌감의 표현이 아니었다. 가엾은 선생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사람에게 자신은 가까이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 그만두라고 경고한 것이다. 선생님은 남을 경멸하기보다 자신을 경멸했기 때문에 인정에 이끌리지 않았던 것이다. 도쿄로 돌아오면 선생님을 찾아갈 생각이었다. 수업이 시작되려면 2주일 정도 남아있길래 그 사이에 한번 찾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지 2, 3일이 지나자 가마쿠라에서의 감정이 점점 옅어졌다. 게다가 화려한 대도시의 공기가 이전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강한 자극으로 내 마음을 진하게 물들였다. 오감에 마주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새학년에 대한 희망과 긴장감이 샘솟았다. 나는 한동안 선생님을 잊고 지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나자 내 마음은 다시 느슨해졌다. 나는 뭔가 허전한 표정으로 거리를 배회했다. 뭔가를 갈구하듯 방 안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졌다. 처음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 그는 외출하고 없었다. 두 번째 찾아간 건 그 다음 주 일요일로 기억한다. 맑게 갠 하늘이 기분 좋은 날씨였다. 그날도 선생님은 외출 중이었다. 가마쿠라에서 선생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다. 외출을 싫어한다는 말도 했다. 2번이나 허탕을 친 나는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조금 불만스러웠다. 나는 선생님 댁 현관을 곧바로 떠날 수가 없었다. 하녀에게 선생님이 집에 안 계신다는 말을 듣고도 선뜻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난번에 내 명함을 받은 것을 기억한 하녀가 나를 기다리게 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사모님으로 보이는 부인이 나왔다. 아름다운 분이었다. 부인은 선생님이 어디에 갔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선생님은 매달 그날이면 조시가야에 있는 어느 고인의 묘지에 꽃을 들고 간다고 했다. 부인은 나가신 지 10분도 채 안 되었어요 라며 안 됐다는 듯 말했다. 부인에게 인사한 후 밖으로 나왔다. 번화가 쪽으로 100m쯤 걷다가 문득 산책도 할 겸 조시가야에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엇갈릴지 호기심도 생겼다. 나는 곧장 발길을 돌려 조시가야로 향했다. 묘지 바로 앞에 있는 묘목밭의 왼쪽으로 들어가 양쪽에 단풍나무가 서 있는 넓은 길로 들어섰다. 그때 그 끝에 보이는 찻집에서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불쑥 나왔다. 나는 그 사람의 안경테가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서는 불시에 "선생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선생님이 걸음을 멈추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선생님의 말은 고요한 대낮에 묘한 느낌을 주며 반복되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내 뒤를 따라온 건가? 어째서? 선생님은 오히려 침착했다. 목소리도 차분하게 착 가라앉았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에는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나는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설명했다. 아내가 누구의 묘제인지 말하던가?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래, 하긴 처음 만난 자네에게 그런 말을 할 리 없지.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선생님은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선생님과 나는 큰 길로 나가기 위해 묘지 사이로 빠져나왔다. 이사벨라 아무개의 묘, 하느님의 종 로긴의 묘라는 이름 옆에 일체중생 신류불생이라고 적힌 사리탑이 세워져 있었다. 정권공사 아무개의 것도 있었다. 나는 안등열이라고 새겨진 작은 묘 앞에서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앤드류라고 읽어야겠지 라고 말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선생님은 이 비석들이 나타내는 사람마다 다른 양식에 나처럼 우스꽝스러움이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내가 둥근 비석, 가늘고 긴 모양의 화강한 비석 등을 가리키며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네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군 하고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선생님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묘지의 경계선 부분에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가리듯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까지 오자 선생님은 높은 가지를 올려다보며 조금만 더 있으면 아름다울 걸세. 이 나무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면 이 일대는 황금빛 낙엽으로 뒤덮이거든 하고 말했다. 선생님은 매달 한 번은 반드시 이 나무 아래를 지날 것이었다. 맞은편에서 울퉁불퉁한 지면을 고르게 다듬어 새 묘지터를 만들던 남자가 괭이질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왼쪽으로 꺾어 곧장 바깥으로 나왔다. 특별한 목적지가 없던 나는 선생님을 따라 걸었다.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그래도 그다지 지루하지 않았기에 나는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걸었다. 곧장 댁으로 가세요? 특별히 들를 곳도 없으니까. 선생님과 나는 다시 말없이 남쪽으로 언덕길을 내려갔다.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 댁의 선산이 그곳에 있나요? 아니야. 그럼 누구 묘지인가요? 혹시 부모님의 묘지인가요? 아니. 선생님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 이야기는 더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한참 걷다가 선생님이 불쑥 말했다. 저곳에는 내 친구의 묘지가 있네. 친구분 묘지를 매달 찾아가시는 건가요? 그렇다네. 선생님은 그날 이 대답을 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 종종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갈 때마다 선생님은 집에 있었다. 나는 점점 선생님 댁 문턱이 다를 정도로 자주 드나들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태도는 처음 인사한 날이나 친해진 이유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선생님은 늘 조용했다. 어떤 때는 너무 조용해서 쓸쓸할 정도였다. 나는 선생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왠지 다가가기 힘든 묘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가가지 않을 수 없다는 충동도 강하게 작동했다. 선생님을 향해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은 어쩌면 나 혼자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훗날 그러한 직감이 입증되었기에 남들이 나를 젊다고 하든 바보 같다고 비웃든 상관없다. 그것을 예견한 내 직관력이 미덥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두 팔 벌려 껴안을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항상 조용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간혹 얼굴에 묘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창에 검은새의 그림자가 비치듯 순식간에 사라지기는 했지만 선생님의 표정에서 어두운 그늘을 처음 본 것은 조시가야의 묘지에서 불시에 선생님을 불렀을 때다.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힘차게 뛰던 심장의 박동이 잠시 멎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내 심장은 5분도 지나지 않아 평소와 같은 활력을 되찾았으니까. 나는 그 후 선생님의 어두운 그늘을 잊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린 것은 소춘도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 밤이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 커다란 은행나무가 떠올랐다. 곰곰이 따져보니 선생님이 매달 정기적으로 묘지에 가는 날이 그날로부터 사흘 후였다. 그날은 수업이 오전에 끝나는 홀가분한 날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조시가야의 은행나무는 벌써 잎이 다 떨어졌을까요? 아직 다치지는 않았을 거야. 선생님은 말하면서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한동안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이번에는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그 근처를 산책하고 싶어요. 나는 성묘하러 가는 거지 산책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래도 간 김에 산책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나는 성묘만 하러 가는 거야 라며 끝까지 성묘와 산책을 구분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싫어서 내놓은 핑계 같아서 나는 선생님이 어린애처럼 괜한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더 고집을 부렸다. 그럼 성묘라도 좋으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성묘를 할게요. 사실 내게는 성묘와 산책의 구분이 완전히 무의미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눈빛도 이상했다. 귀찮거나 싫거나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희미한 불안감이 깃든 것이었다. 불현듯 조시가야에서 선생님 하고 불렀던 때가 기억났다. 그때도 선생님은 이런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그곳에 성묘하러 가고 싶지 않아. 내 아내도 데려간 적이 없다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어차피 선생님을 연구하려고 선생님 댁에 드나든 건 아니므로 더는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 태도는 내 생활 가운데 존중받을 만한 것 중 하나였다. 나는 그 덕분에 선생님과의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심중을 파고들려는 기색을 보였다면 나와 선생님 사이를 이어주는 공감대의 실은 가차없이 끊어졌을 것이다. 그때 나는 어려서 내 태도를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 그랬으니 높이 살 만한 것인지 아닌지도 몰랐지만 만일 잘못해서 반대로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러자나도 선생님은 차가운 눈으로 탐색당하는 것을 항상 경계했다. 나는 한 달에 2-3번은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내 발길이 점점 잦아지던 어느 날 선생님이 불쑥 내게 물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자주 찾아오지?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혹시 제가 귀찮게 해드렸나요? 귀찮은 건 아니야. 나를 귀찮아하는 기색은 없었다. 나는 선생님의 교재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무렵에 도쿄에 사는 선생님의 동창생도 2-3명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다. 선생님과 고양이 같은 학생들과는 가끔 자리를 함께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 중 나만큼 선생님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선생님이 말했다. 자네가 날 찾아오는 건 기쁘다네. 그래서 왜 자주 오는지 묻는 거라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반문하자 선생님은 대답 대신 내 얼굴을 보며 자네는 몇 살인가? 라고 물었다. 나는 선생님 말의 의미가 궁금했지만 캐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선생님 댁에 갔다. 선생님은 거실로 나오면서 웃었다. 또 왔군. 나도 따라 웃었다. 네, 또 왔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불쾌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쾌했다. 난 외로운 사람이야. 선생님은 그날 밤 다시 한번 말했다. 난 외로운 사람이네만 어쩌면 자네도 외로운 사람이 아닐까. 나는 외로워도 나이를 먹었으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젊은 자네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싶겠지. 움직이면서 뭔가 부딪혀보고 싶을 테지. 저는 조금도 외롭지 않아요. 젊을 때가 더 외로운 법이지. 그렇지 않다면 왜 나를 자주 찾아오는 건가? 이때도 선생님은 전에 한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아마 자네는 나를 만나도 왠지 모를 외로움이 남아있을 거야. 내게는 자네의 그 외로움을 뿌리 뽑을 만한 힘은 없으니까. 그러니 자네는 얼마 안 되어 밖으로 발을 벌려야 할 거야. 그러면 내 집 쪽으로는 발걸음도 안 할 테고. 선생님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다행히 선생님의 예언은 맞지 않았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했던 나는 이 예언 속에 포함된 명백한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선생님 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도 사모님과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평범한 남자로서 나는 여자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일까 내 관심은 오로지 오다가다 마주치는 낯선 여자들 뿐이었다. 사모님을 처음 현관에서 만났을 때 나는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후에도 만날 때마다 같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밖에는 사모님에게 특별히 이렇다 할 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사모님이 특별하지 않다기보다 특별한 면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항상 사모님을 선생님의 일부인 양 정중하게 대했고 사모님도 남편을 찾아오는 제자에 대한 호의로 나를 대했던 것 같다. 선생님이 없으면 사모님과 나를 연결하는 고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의 사모님에게 그저 아름답다는 인상 외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선생님 댁에서 술을 마셨다. 그때 사모님이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었다. 선생님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사모님에게 당신도 한잔하지 하며 자신이 비운 잔을 건넸다. 사모님은 저는 하고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척 잔을 받았다. 사모님은 아름다운 눈썹을 찡그리며 내가 반쯤 따른 술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사모님과 선생님이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웬일이세요? 저한테 술을 권한 적은 없잖아요. 당신이 싫어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가끔 마시면 좋아. 기분이 좋아지거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괴롭기만 하고. 그래도 당신은 꽤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약주를 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아주 기분 좋지.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야. 오늘 밤엔 어떠세요? 오늘 밤엔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는 매일 밤 약주를 조금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건 안 되지. 드세요. 그러는 편이 외롭지 않아서 좋으니까요. 선생님 네 분과 하녀 한 명만 살고 있는 선생님 댁은 갈 때마다 대체로 고요했다. 큰 웃음소리가 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떤 때는 집안에 선생님과 나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사모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동정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던 내게 아이는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여겨졌다. 아이를 한 명 입양할까? 선생님이 말했다. 입양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다시 내 쪽을 보며 대답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 안 생겨. 선생님이 말했다.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죠? 내가 사모님 대신 물어보았다. 천벌이니까. 선생님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는 한 선생님과 사모님은 금실 좋은 부부였다.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산 적이 없기에 깊은 속내까지 알 수는 없지만 거실에서 나와 마주 앉아 있을 때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녀를 부르지 않고 사모님을 불렀다. 선생님이 방문을 향해 어이 시즈 하고 부르는 말투가 내게는 참 다정하게 들렸다. 대답을 하며 들어오는 사모님의 모습도 다소곳했다. 가끔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사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면 두 분의 이런 관계는 더욱 두드러졌다. 선생님은 가끔 사모님과 함께 음악회나 연극 구경을 갔다. 내 기억으로는 부부 동반으로 일주일가량 여행을 다녀온 적도 두세 번 있었다. 나는 선생님이 하코네 여행 중 보내준 그림 엽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니코에 갔을 때는 단풍잎 한 장을 편지 속에 넣어 보내주었다. 그때 내 눈에 비친 선생님과 사모님 사이는 이러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다. 어느 날 내가 평소처럼 선생님 댁 현관에서 안내를 부탁하려고 할 때 거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잘 들어보니 평범한 대화가 아닌 다투는 소리였다. 선생님 댁은 현관을 지나면 바로 거실이라 현관 앞에 서 있던 내 귀에 언쟁하는 말투가 확실하게 들렸다. 때때로 높아지는 언성으로 보아 한 사람은 선생님이었다. 상대는 선생님보다 낮은 목소리여서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사모님인 것 같았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그대로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선생님이 내 방 창문 아래서 내 이름을 불렀다. 깜짝 놀라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선생님이 산책이나 하자고 했다. 오비 사이에 넣어둔 시계를 꺼내보니 벌써 8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좀 전에 집을 나설 때 입은 하카마 옷차림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선생님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선생님은 원래 술에 약했다. 어느 정도 마셨는데도 취하지 않으면 취할 때까지 계속 마시는 그런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은 술맛이 별로군. 선생님이 쓴 웃음을 지었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좀 전에 선생님 댁에서 들은 말다툼이 마음에 걸렸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괴로웠다. 속 시원하게 한번 물어볼까, 그냥 모른 척하는 편이 나을까 하는 마음속 갈등에 결국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자네, 오늘 밤엔 좀 이상하군.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실은 나도 좀 이상하다네. 자네도 알겠는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까 아내와 말다툼을 좀 했다네. 그래서 쓸데없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이야. 무슨 일로? 말다툼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날 오해하고 있다네. 아무리 오해라고 해도 고지 듣지를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결국 화를 내고 말았네. 왜 선생님을 오해하시는데요? 선생님은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거야. 선생님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나로서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생님과 나 사이의 침묵은 200m 정도 걸어갈 때까지 이어졌다. 선생님이 침묵을 깼다. 내가 잘못한 거야. 화를 내고 집을 나와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생각해보면 여자들이란 참 가엾은 존재야. 내 아내는 나 외에는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선생님의 말은 잠시 끊겼지만 특별히 내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은 꽤나 강직하다는 것 같아서 좀 우습지만 자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나?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중간 정도로 보여요. 내 대답이 선생님에게 약간 의외였던 모양이다. 선생님은 다시 입을 다물고 묵묵히 걸었다. 선생님 댁으로 가려면 내 하숙집을 지나쳐야 했는데 거기까지 와서 골목에서 헤어지는 것이 선생님에게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내친 김에 선생님 댁까지 함께 갈까요? 선생님은 손을 내저었다. 늦었으니 얼른 들어가게. 나도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내를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덧붙인 아내를 위해서라는 말이 묘하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그 말 덕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내를 위해서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선생님과 사모님의 말다툼이 그리 큰 일이 아니었음은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 후 문턱이 닳도록 선생님 댁에 드나들었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어느 날 내게 이런 감상적인 말까지 털어놓았다. 나는 세상에서 여자라는 존재를 단 한 사람밖에 알지 못하네. 아내 이외의 여자는 전혀 여자로 보이지 않거든. 아내 역시 나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자로 생각하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쌍이어야겠지. 지금은 그 이야기의 앞뒤 상황을 잊었기에 선생님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의 선생님의 진지한 태도와 가라앉은 목소리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때 내 귀에 이상하게 들린 것은 가장 행복한 한 쌍이어야겠지 라는 마지막 한마디다. 왜 행복한 한 쌍이라고 단언하지 않고 행복한 한 쌍이어야겠지 라는 표현을 썼을까?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특히 그 부분을 힘주어 말하던 선생님의 말투가 이상했다. 선생님은 행복한 걸까? 행복해야 하는데 그만큼 행복하지는 않다는 걸까?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들었지만 얼마 안 되어 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가 선생님이 외출 중이어서 사모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선생님은 그날 요코하마에서 출항하는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친구를 배웅하러 신바시에 가고 없었다. 그때는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려면 신바시역에서 아침 8시 30분 기차를 타야 했다. 나는 어떤 책에 관해 선생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사전에 약속하고 9시에 방문했다. 선생님의 신바시행은 전날 작별 인사를 하러 일부러 집까지 찾아온 친구에 대한 예의로 그날 갑자기 결정되었다고 했다. 선생님은 곧 돌아올 테니 자기가 없더라도 기다리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거실에 앉아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나는 이미 대학생이었다. 선생님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사모님과 단둘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사모님과도 꽤 친해진 터였다. 사모님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특별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이야기들이어서 지금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야기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선생님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도쿄로 돌아오고 얼마 후에야 알았다.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이 왜 일을 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선생님은 세상의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학문이나 사상에는 그와 친밀하게 교류하는 나 외에 경의를 표할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나는 항상 그 점이 안타까웠다. 선생님은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떠들면 미안하지 라고 말할 뿐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내게는 그 말이 겸손을 넘어 오히려 세상을 냉정하게 평하는 것처럼 들렸다. 실제로 선생님은 가끔 옛 동창생 중 지금은 유명해진 사람의 이름을 대며 사정없이 비판하곤 했다. 언젠가 한번 내가 그런 선생님의 모순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반항이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때 선생님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세상으로 나가 활동할 자격이 없는 남자라서 어쩔 수 없네. 선생님의 얼굴에는 깊이 고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그 모습이 실망인지 불평인지 비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강렬했기에 더는 뭐라고 대꾸할 용기가 없었다. 나와 사모님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으로 옮겨갔다. 선생님은 어째서 댁에서만 공부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일하시지 않는 거죠? 그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걸 싫어하거든요.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시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나야 여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역시 뭔가 하고 싶겠죠. 그러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건강하시고 어디 아픈 데도 없으시잖아요. 건강하시죠. 지병도 없어요. 그런데 왜 활동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모르겠어요. 그 까닭을 알면 저도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사모님의 말투에는 동정심이 배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겉으로 보아서는 내가 오히려 더 진지했다. 나는 심각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자 사모님이 갑자기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젊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젊을 때라면 언제요? 학생 때요. 학생 때부터 선생님을 아셨어요? 사모님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사모님은 도쿄 출신이었다. 그건 이미 선생님과 사모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다. 사모님은 사실은 혼혈아죠 라고 말했다. 사모님의 부친은 도토리인지 어느 지역의 출신인데 모친은 도쿄가 아직 에도라고 불리던 시절에 이치가야에서 태어났기에 농담처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완전히 방향이 다른 니가타현 출신이었다. 그러니 사모님이 선생님의 학창시절을 안다면 같은 고향 출신이어서 그런 건 분명 아니었다. 하지만 얼굴까지 붉힌 사모님은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나도 자세히 캐묻지 않았다. 선생님을 알고부터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꽤 여러 문제로 선생님의 사상이나 정서를 접했지만 결혼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나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좋게 해석해서 연장자로서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연애담을 들려주는 걸 일부러 삼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나쁘게 받아들여서 한 세대 전의 관습 아래 성장해서 연애 문제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어느 쪽도 내 추측일 뿐이었고 어느 추측에도 두 분의 결혼 과정에 화려한 로맨스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역시나 나의 가정은 빗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두 분의 사랑의 한 단면만을 상상한 데 지나지 않았다. 선생님의 아름다운 연애 뒤에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다. 게다가 그 비극이 선생님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상대인 사모님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모님은 지금도 그 일을 모른다. 선생님은 그 일을 끝까지 사모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돌아가셨다. 선생님은 사모님의 행복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명을 파괴했다. 나는 지금은 이 비극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어쩌면 그 비극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사랑은 앞서 말한 그대로다. 두 분 모두 내게는 거의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사모님은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었고 선생님 역시 그 이상의 깊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하나, 내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 언젠가 온갖 꽃이 한창 필 무렵 나는 선생님과 함께 우에노에 갔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남녀 한 쌍을 보았다. 그들은 매우 정다운 모습으로 찰싹 달라붙어 꽃나무 길을 걷고 있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꽃 구경보다 두 남녀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았다. 신혼부부인가 보군. 선생님이 말했다. 사이가 꽤나 좋아 보이네요. 나도 한마디 덧붙였다.
선생님은 가끔 보이던 쓴 웃음조차 짓지 않은 채 두 남녀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고 나서 내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없다고 대답했다. 사랑을 해보고 싶지 않은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 네. 자네는 지금 저 남녀를 보고 농담을 했지? 그 농담 속에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상대가 없는 자네의 불만이 섞여 있을 거야. 그렇게 들렸나요? 그렇게 들렸네. 사랑의 감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좀 더 따뜻한 말을 던지지. 그런데 자네, 사랑은 죄악이야. 알겠나? 나는 깜짝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과 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곳을 빠져나와 꽃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숲속으로 갈 때까지는 같은 화제를 입에 올릴 기회가 없었다. 사랑이 죄악인가요? 내가 불쑥 물었다. 죄악이지, 확실히. 선생님의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다. 왜죠? 그 이유는 곧 알게 되겠지. 아니, 벌써 알고 있을 거야. 자네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내 가슴 속을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의외로 공허했다. 짐작가는 것도 전혀 없었다. 제 가슴 속에는 이렇다 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께 숨기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야. 있다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지. 지금은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자네는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던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사랑과는 달라요. 사랑에 이르는 단계지. 이성을 껴안기 전 단계로 먼저 동성인 나를 찾아오는 거야. 제게는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아니, 같은 거야. 나는 남자이기에 자네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더더욱 자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네. 나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자네가 내게서 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오히려 자네가 그러기를 바란다네. 하지만 나는 갑자기 슬퍼졌다. 제가 선생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네. 사랑은 죄악이니까. 내 집에 드나들면 만족을 얻지는 못해도 위험할 건 없지. 자네, 검고 긴 머리카락에 휘감겼을 때의 기분을 아는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봤지만 알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말한 죄악이라는 의미가 분명치 않아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기분도 좀 상했다. 선생님, 죄악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더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스스로 죄악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까지는요. 미안하네. 나는 자네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자네를 답답하게 하고 있었군. 잘못했네. 선생님과 나는 박물관 뒤로 가서 우구이스다니 쪽으로 걸어갔다. 돌담 틈새로 넓은 정원 안쪽에 우거진 얼룩조리대가 그윽해 보였다. 내가 왜 매달 조시가야에 묻힌 친구의 묘지를 찾는지 아는가? 선생님의 질문은 뜻밖이었다. 더구나 선생님은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비로소 알아챘다는 듯 말했다. 또 실수했네. 답답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설명이 또다시 자네를 답답하게 만드는군. 아무래도 안 되겠네. 이 문제는 그만두지. 아무튼 사랑은 죄악이야. 알겠나? 하지만 사랑은 신성한 것이기도 하지. 나는 선생님의 말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젊은 혈기에 자칫 한 가지 일에만 빠져들기 쉬웠다.
적어도 선생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것 같다. 내게는 학교 강의보다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가 더 유익했다. 교수님의 의견보다 선생님의 사상이 더 흥미로웠다. 요컨대 교단에 서서 나를 지도해주는 저명한 분들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혼자서 조용히 많은 것을 안에 담고 있는 선생님이 더 훌륭해 보였다. 날 과대평가하면 안 되네.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인데요. 나는 충분히 자신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수긍하지 않았다. 자네는 열에 들떠 있는 거라네. 그 열이 식으면 금방 실증 날 거야. 지금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게 무척 괴롭네. 하지만 앞으로 자네에게 일어날 변화를 예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네. 제가 그렇게 경박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 정도로 제가 미덥지 않으십니까?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야. 안타깝지만 미덥지는 않다는 말씀인가요? 선생님은 더는 말하기 싫다는 듯 정원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 강렬한 붉은색을 점점이 수놓던 동백꽃이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거실에서 물끄러미 동백꽃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특별히 자네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인간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울타리 너머에서 금붕어 장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큰 길에서 200m 이상이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골목길은 매우 조용했다. 집 안도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나는 옆방에 사모님이 있는 걸 알았다. 말없이 바느질이나 무언가를 하고 있을 사모님의 귀에 내 말소리가 들릴 거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런 사실들을 완전히 잊고 말았다. 그럼 사모님도 믿지 못하십니까? 선생님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나는 내 자신조차 믿지 않는다네.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남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자신을 원망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한 게 아니야. 정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 후에 깜짝 놀라고 말았지.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야. 나는 대화를 좀 더 깊이 끌고 가고 싶었다. 그런데 방문 뒤에서 여보, 여보 하고 부르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은 두 번째 부르는 소리에 왜 그래? 하고 대답했다. 사모님은 잠시만요 하고 선생님을 옆방으로 불렀다. 두 분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을 상상해 볼 겨를도 없이 선생님은 금방 거실로 돌아왔다. 어쨌든 날 너무 믿지 말게. 얼마 안 돼 후회할 테니까. 그리고 자신이 기만당한 보복으로 잔인한 복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과거에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기억이 이번에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발을 얹으려고 하지. 나는 훗날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의 존경을 거절하고 싶네. 지금보다 더 외로울 미래의 나를 견디는 대신 지금의 외로움을 견디고 싶어. 자유와 독립, 그리고 자아로 충만한 현대에 태어난 우리는 그 대가로 모두 이 외로움을 맛봐야 하는 거야. 나는 이렇듯 확고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모님을 뵐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선생님은 사모님을 대할 때도 늘 그런 태도일까? 만일 그렇다면 사모님은 그런 태도에 만족하고 있는 걸까?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 만족하는지 불만스러운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사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모님을 가까이 대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사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한결같았다. 무엇보다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면 나와 사모님이 얼굴을 마주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또 다른 의문점도 있었다. 선생님이 가진 인간에 대한 그런 확고한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저 냉철한 눈으로 자신을 반성하거나 현 시대를 관찰한 결과일까? 선생님은 세상을 관조하는 분이었다. 명석한 두뇌가 있으면
앉아서 세상을 관망만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단지 그것만은 아닌 듯했다. 선생님의 확고한 생각은 살아있었다. 불에 탔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석조가옥의 윤곽 같은 게 아니었다. 내 눈에 비친 선생님은 분명 사상가였고 그 사상가가 완성한 주의의 밑바탕에는 강렬한 체험이 깔려있는 듯했다. 자신과 동떨어진 타인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뼈아프게 경험한 사실, 피가 뜨거워지고 맥박이 멈춰버릴 정도의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는 나 혼자 마음속으로 추측한 것이 아니다. 선생님 자신이 이미 그렇다고 고백했다. 다만 그 고백이 구름에 뒤덮인 산봉우리 같았다. 내 머리 위에 정체 모를 두려움을 덮어씌웠다. 왜 그것이 두려운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선생님의 고백은 희미했는데도 이상하게 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나는 선생님 인생관의 한 시점에 어떤 강렬한 연애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선생님이 전에 사랑은 죄악이라고 말한 것이 실마리가 될 듯 싶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사랑에서 그런 염세에 가까운 생각이 나올 리 없다. 과거에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기억이 이번에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발을 얹으려고 한다 라는 선생님의 말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해당되지만 선생님과 사모님 사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다. 조시가야에 있는 누군가의 묘, 그 존재도 가끔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묘지는 분명히 선생님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선생님의 생활에 다가가면서도 좀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었던 나는 그 묘지를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명의 단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 묘지는 완전히 죽은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되지 못했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버티고 서서 자유로운 왕래를 방해하는 유물 같았다. 다시 사모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해가 짧아지는 가을날로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쌀쌀한 날씨였다. 그 무렵 선생님 댁 부근에서 사나흘 연이어서 도둑이 들었다. 사건은 모두 초저녁에 발생했다. 값진 물건을 도둑맞은 집은 거의 없었지만 뭔가는 꼭 없어졌다. 사모님은 몹시 불안해했다. 그런데 그날 밤 선생님이 외출할 일이 생겼다. 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고향 친구가 상경해서 다른 지인 2-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했다. 선생님은 내게 사정을 말하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내가 선생님 댁에 도착한 시간은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초저녁이었지만 선생님은 이미 집을 나선 상태였다. 사모님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며 방금 집을 나섰어요 라고 말하고는 나를 선생님의 서재로 안냈다. 서재에는 테이블과 의자 외에 아름다운 양장 표지의 많은 책이 유리전등 밑에 있었다. 사모님은 화로 앞에 깔아놓은 방석에 앉으라고 권하며 잠시 책이라도 읽고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주인 없는 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손님이 된 것 같아 약간 거북했다. 나는 불편한 자세로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사모님이 거실에서 하녀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재는 툇마루의 막다른 곳에서 꺾인 모퉁이에 있었기에 지붕 용마루의 위치에서 보면 오히려 거실보다 한참 안쪽이어서 조용했다. 한동안 계속되던 사모님의 말소리가 멈추자 집안이 조용했다. 나는 도둑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숨을 죽인 채 온 신경을 집중했다. 30분 정도 지나서 사모님이 다시 서재에 얼굴을 내밀다가 어머나 하고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낯선 손님처럼 굳은 표정으로 점잔을 빼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조금 우스웠던 모양이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루하잖아요. 아니요,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몰라 긴장한 탓인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홍차잔을 든 채 웃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방은 후미져서 보초를 서기에는 좋지 않네요. 그럼 가운데로 나오겠어요? 지루할 것 같아 홍차를 내왔는데 괜찮으면 거실에서 드세요. 나는 사모님의 뒤를 따라 서재를 나왔다. 거실에는 아름다운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화로가 있었는데 화로 위에서 주전자가 끓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차와 과자를 대접받았다. 사모님은 잠을 못 자면 안 된다며 차를 마시지 않았다. 선생님은 가끔 그런 모임에 참석하시나요? 아니요, 거의 나가지 않아요. 요즘은 점점 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모님의 표정에 그다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기에 나도 모르게 대담해졌다. 그럼 사모님은 예외인가요? 아니요, 나 역시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설마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제 생각에 선생님은 사모님을 좋아해서 세상이 싫어진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라 말도 꽤 그럴듯하게 하네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완벽하게 펼치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싫어졌기 때문에 저까지 싫어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말이죠. 양쪽 모두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제 말이 옳습니다. 논쟁은 싫어요. 남자들은 재밌다는 듯이 논쟁을 벌이죠. 알맹이 없는 공론을 질리지도 않고 주고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사모님의 말에는 약간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러나 듣기에 결코 심한 말은 아니었다. 자신의 논리를 상대가 수긍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자긍심을 느낄 만큼 사모님은 현대적이지 않았다. 사모님은 그런 것보다는 가슴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듯했다. 나는 아직 할 말이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사모님이 나를 쓸데없이 논쟁이나 벌이는 남자로 오해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에 잠자코 있었다. 사모님은 다 마신 홍차잔을 말없이 들여다보는 내 모습을 놓치지 않고 한 잔 더 드실래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곧바로 찻잔을 사모님의 손에 건넸다. 몇 개요? 하나? 둘? 특이하게 생긴 각설탕을 집은 사모님은 내 얼굴을 보며 차 속에 넣을 설탕의 개수를 물었다. 사모님의 태도는 내게 애교를 부리는 건 아니었고 방금 내게 던진 가시돋친 말을 만회하려고 애쓰는 말투였다. 나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다 마신 뒤에도 잠자코 있었다. 갑자기 말이 없네요. 뭔가 말씀드리면 또 논쟁을 벌이려 한다고 나무라실 것 같아서요. 설마.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역시 화제는 나와 사모님의 공통 관심사인 선생님이었다. 사모님, 좀 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게 해주시겠어요? 사모님께는 빈말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건성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말해보세요. 사모님이 안 계시면 선생님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 건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게 할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모님, 저는 진지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건 선생님께 묻는 것보다 사모님께 해야 할 질문이니까 사모님께 여쭤볼게요. 굳이 정색하고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색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인가요? 그래요. 그 정도로 선생님께 충실하신 사모님이 갑자기 안 계시면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사에 흥미를 잃은 선생님은 그 후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사모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사모님이 보시기에 선생님은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불행해질까요? 그건 제가 당연히 알고 있죠. 그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이는 나를 떠나면 불행해질 거예요. 어쩌면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자만하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그 일을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나만큼 그 일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긋할 수 있죠. 사모님의 그 믿음이 선생님의 마음에 충분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별개죠. 역시 선생님이 사모님을 싫어한다는 말씀인가요? 나는 그이가 나를 싫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이는 세상을 싫어하잖아요. 요즘은 세상이라기보다는 인간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 중 한 사람인 나도 좋아할 리 없잖아요. 나는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모님의 말뜻을 그제야 이해했다. 나는 사모님의 이해력에 감탄했다. 사모님의 태도가 일본의 구식 여성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사모님은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이른바 신조어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여자와 깊게 교제를 해본 경험이 없는 어수룩한 청년이었다. 나는 남자로서 이성에 대한 본능에 따라 여자를 늘 동경의 대상으로 꿈꾸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운 봄날의 구름을 바라보듯 막연히 상상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 앞에 나서면 감정이 돌변할 때도 있었다. 나는 막상 그 자리에서는 내 앞에 나타난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대신 오히려 이상한 반발심이 생겼다. 그런데 사모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 보통 남녀 사이에 생기는 생각의 차이조차 거의 없었다. 나는 사모님이 여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단지 내게는 선생님의 비평가인 동시에 그를 이해하는 성실한 배우자로 비춰졌다. 사모님, 지난번에 제가 선생님은 왜 밖에서 활동하지 않느냐고 사모님께 여쭤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는 저러시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요.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분이었나요? 지금 학생이 바라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믿음직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변하신 거죠? 갑자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셨죠. 사모님은 그동안 늘 선생님과 함께 하셨죠? 물론 함께 했죠. 부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변한 이유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문제죠. 학생에게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이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이는 더 할 말이 없으며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자신은 이런 성격이 되어버렸다고만 할 뿐 더 이상 제 물음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잠잡고 있었다. 사모님 역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 방에 있는 하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이제 도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학생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모님이 느닷없이 물었다. 아니요. 제발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뼈를 깎는 고통보다 괴로운 일이니까요. 사모님이 말을 계속 이었다. 이래봬도 그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은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시니까 안심하세요. 사모님은 화로 안에 재를 뒤적거린 후 물병의 물을 주전자에 따랐다.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가 금세 잠잠해졌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이에게 물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달라고요. 고칠 수 있는 결점이라면 고치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이는 내게 결점 같은 건 없다고, 잘못은 자기에게 있다고만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면서 자꾸 내게 부족한 점이 뭐냐고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처음에 사모님은 이해심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모님의 모습이 차츰 달라져서 어느새 내 이성에 호소하는 대신
내 심장을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과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걸림돌도 없다. 또한 없어야 하는데 역시 무언가 있다. 그런데 눈을 똑바로 뜨고 끝까지 밝히려고 해도 역시 아무것도 없다. 사모님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처음에 사모님은 세상을 보는 선생님의 눈이 염세적이기 때문에 자신도 싫어하는 거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면 어쩌나. 즉,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해서 결국 세상까지 싫어졌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추측을 사실로 밝히지 못했다. 선생님의 태도는 항상 남편다웠다. 친절하고 자상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혹 때문에 하루하루 은근한 슬픔이 쌓인 사모님은 그날 밤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둔 의혹의 보따리를 내 앞에 풀어놓았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모님이 물었다. 나 때문에 선생님이 변한 건지 아니면 학생이 아까 말한 인생관인가 뭔가 때문에 변한 건지 숨김없이 말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삶에 확실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 대답은 사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순간 사모님의 얼굴은 예상이 빗나갔을 때 가련한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곧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사모님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직접 들은 대로 사모님께 전하는 것뿐이에요.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실은 짐작 가는 일이 있긴 한데 선생님이 변한 원인에 대한 건가요? 네. 만일 그 일이 원인이라면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편해지는데 무슨 일인데요? 사모님은 주저하면서 무릎 위에 올려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잘 듣고 판단해보세요.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모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어요. 전부 말했다가는 꾸중하실 테니까. 꾸중하지 않을 부분까지만 말할게요. 나는 긴장해서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이가 대학생일 때 아주 친한 친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죽었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사모님은 내 귀에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자살한 거예요. 왜요? 더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격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왜 자살했는지는 나도 몰라요. 아마 그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후에 그이가 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묘지인가요? 조지가에 있는 묘지 말이에요.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 한 명을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나요? 난 그 점이 알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판단은 오히려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내가 아는 사실을 토대로 사모님을 위로했다. 사모님 또한 내게서 위로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선생님 친구분의 죽음을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나는 정작 근본적인 핵심은 파악하지 못했다. 사모님의 불안도 언저리만 맴돌 뿐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사건의 진상은 사모님 자신도 많이는 알지 못했다. 알고 있는 내용조차 내게 모두 밝힐 수 없었다. 그러니 위로하는 나도 위로받는 사모님도 불확실성의 바다를 속수무책으로 떠다닐 뿐이었다. 그 와중에도 사모님은 끝까지 손을 내밀어 믿업지 못한 내 판단에 매달리려 했다. 10시경이 되어 현관에서 선생님의 발소리가 들렸다. 사모님은 갑자기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잊은 듯이 앞에 앉아있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선생님을 서둘러 맞이했다. 홀로 남겨진 나도 사모님 뒤를 따라 나갔다. 하녀는 선잠을 자는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의외로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사모님의 모습은 더 좋아 보였다. 방금 전까지 아름다운 눈에 그렁했던 눈물과 까만 눈썹 사이에 새겨진 팔자주름을 기억하고 있던 나는 변화무쌍한 사모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만일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 마음을 흔든 사모님의 호소는 감상적인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를 상대로 신세한탄을 늘어놓은 짓궂은 여자의 유의라고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모님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았다. 갑작스럽지만 사모님의 밝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안심했다. 지금대로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수고 많았네. 도둑은 안 왔는가? 라고 내게 물었다. 그러고는 혹시 도둑이 오지 않아서 김이 새지는 않았나? 하고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갈 때 사모님은 오늘 고생 많았어요. 라고 인사했다. 그런데 그 말투는 바쁜데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안 됐다기보다는 모처럼 왔는데 도둑이 들지 않아 안 됐다는 농담처럼 들렸다. 사모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 전에 내온 양과자 남은 것을 종이에 싸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것을 소매자락에 넣고 인적이 드문 쌀쌀한 밤 골목을 돌아 번화가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그날 밤 일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여기에 자세히 적었다. 적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모님이 준 과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할 때는 그 대화 내용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그 다음 날 점심을 먹으러 학교에서 돌아와 지난밤 책상 위에 놓아둔 과자 꾸러미를 보고 곧바로 초콜릿을 바른 갈색 카스텔라를 꺼내 한 입 가득 넣었다. 그때 분명히 이 과자를 내게 준 두 분은 행복한 한 쌍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고 믿으면서 맛을 음미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올 때까지 특별한 일은 없었다. 나는 선생님 댁에 드나들면서 옷을 빨아 풀을 먹이는 일이나 바느질 등을 사모님에게 부탁했다. 그때까지 주반을 입은 적이 없던 내가 언더셔츠 위에 검은 깃이 달린 상의를 덧입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자식이 없는 사모님은 나의 그런 소소한 일을 보살펴주는 일이 오히려 지루한 일상의 좋은 활력소가 된다며 좋아했다. 이건 손으로 직접 짠 거네요. 이렇게 질이 좋은 옷은 지금까지 바느질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천은 바느질하기 어려워요. 바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덕분에 바늘을 2개나 부러뜨렸어요. 이런 불만을 털어놓을 때조차 사모님은 별로 귀찮아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겨울에 고향에 돌아갈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의 병세가 좋지 않다는 것과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나이가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라는 당부가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신장병을 앓고 계셨다. 중년을 넘긴 사람들에게 대개 그렇듯 아버지의 병도 만성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가족들은 조심만 하면 갑자기 악화되는 일은 없다고 굳게 믿었다. 실제로 아버지는 손님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요양을 잘한 덕분에 더는 나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편지에 따르면 그런 아버지가 정원에 나와 무언가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졌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가벼운 뇌출혈인 줄 알고 그에 따른 응급조치를 했다. 나중에 의사에게 뇌출혈이 아니라 지병 때문에 생긴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졸도와 신장병을 연결해서 생각했다. 겨울방학이 되려면 며칠 더 있어야 했다. 나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하루 이틀 그대로 지냈다. 하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과 걱정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럴 때마다 괴로운 마음이 들었던 나는 마침내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고향에서 여비를 보내는 데 드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리고 작별 인사도 할 겸 선생님을 찾아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잠시 빌리기로 했다. 선생님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거실로 나오는 게 힘들다고 하셨다. 나는 서재로 안내되었다. 겨울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부드러운 햇빛이 서재의 유리문을 통해 탁자 위를 비추었다.
선생님은 햇빛이 잘 드는 방 안에 큰 화로를 놓고 산바리 위에 올려둔 롯데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쬐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큰 병이라면 몰라도 시시한 감기 따위로 고생하는 건 정말 싫어.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으며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심각한 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 선생님의 말을 들은 나는 웃고 싶어졌다. 저는 감기 정도라면 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병은 딱 질색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 삼아 한번 알아보면 금방 아시게 될걸요? 그런가? 난 이왕 병에 걸릴 바에야 차라리 죽을 병에 걸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선생님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어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한 후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거 큰일이군. 그만한 돈이라면 지금 있으니 가지고 가게. 선생님은 사모님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져오게 했다. 안방 서랍에서 돈을 꺼내온 사모님은 흰 종이 위에 가지런히 포개놓고는 걱정이 많겠어요 라고 한마디 했다. 여러 번 쓰러지셨나? 선생님이 물었다. 편지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자주 쓰러지는 병인가요? 네. 나는 사모님의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낫기 힘든 병인가요? 그렇다네. 가능하면 내가 가서 직접 봤으면 좋겠지만 혹시 구토는 하시나? 글쎄요. 편지에 그런 말은 쓰여 있지 않아서요.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구토 증세만 없으면 아직 괜찮아요. 사모님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날 밤 기차를 타고 도쿄를 떠났다.